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푸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70%가 넘던 압도적인 지지율이 이제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죠. 루블화는 폭락했고 외국 기업들은 줄줄이 철수했습니다. 주식시장도 급락했어요. 국민들의 삶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는데 정작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옛 소련 영토들이 원래 러시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푸틴이 이를 되찾으려는 시도에 공감해왔던 거죠. 하지만 이건 빠른 승리가 전제된 지지였습니다. 전쟁이 2년 반을 넘어서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크라이나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무인 드론이 2000km 안쪽까지 날아가 러시아의 발전소와 송유관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죠.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정전과 물자 부족을 겪으면서 승리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퍼센트 가까이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어요. 민간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푸틴이 물러설 거라는 예상은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러시아 내부를 흔들면서 푸틴은 점점 더 좁은 선택지 앞에 내몰리고 있어요. 협상이나 휴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먼저 빼앗아갈 일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충격적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는지, 그리고 푸틴이 왜 이제는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전체 과정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많은 러시아인들이 오히려 환호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다수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에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같은 소련 영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소련이 무너진 뒤 이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러시아의 영광스러운 제국이 조각났다는 거죠. 푸틴이 그 땅들을 되찾으려 한다는 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의미했어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이런 민족주의적 열망이 푸틴 지지의 핵심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푸틴의 지지율은 늘 70%에서 80%를 오갔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의문이에요. 독재 국가에서 나온 수치니까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은 그 지지율이 완전히 아니라고 봤어요. 실제로 상당수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특히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푸틴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이 2년 반 넘게 이어지면서 러시아 사회 곳곳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는 흔들리고 물가는 치솟고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를 떠났고 루블화 가치는 폭락했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전쟁 초기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가 잠시 회복하는 듯했지만 지금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러시아 국민들이 기대했던 빠른 승리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2, 3일이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믿었고 푸틴도 그렇게 계획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고성능 드론과 무인 무기 체계를 개발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전력망, 석유 시설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예요. 러시아의 침공이 두려워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빠른 승리는커녕 전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받는 상황이 됐죠.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석유 시설이 폭격당하고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푸틴을 계속 지지할 수 있을까요?
푸틴 정권의 안정성을 떠받쳐온 건 결국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고 곧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요. 하지만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반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전쟁이 정말 필요했나?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큰 건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 푸틴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러시아는 엄격한 통제 사회니까요. 정부를 비판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나라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전쟁이 길어지고 일상이 무너지면서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전쟁 초기만 해도 러시아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방의 제재 따위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한동안은 그렇게 보였어요. 제재를 받았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듯했고 전쟁 특수로 일부 산업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거든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거품이 꺼지고 있어요. 러시아 정부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찍어냈습니다. 자원병들에게 높은 급여를 주고 전사자 가족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어요. 민간 공장들을 군수 공장으로 바꿔서 무기를 대량 생산했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 말마구 풀어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물자 부족이라는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는 세 번째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첫 번째는 제재로 인한 충격, 두 번째는 정부 돈으로 만든 인위적 호황,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 경제의 붕괴 단계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렸지만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어요. 높은 금리 때문에 민간 투자는 거의 불가능해졌고 군수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보장되지 않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제 많은 러시아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 정말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건가? 푸틴의 선택이 정말 옳았던 걸까? 이런 의문이 커질수록 푸틴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루블화 가치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고 모스크바 증시는 거래가 중단될 정도로 폭락했어요.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문을 닫았고 이케아도 떠났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줄줄이 러시아 시장을 포기했어요.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이렇게 강력한데 러시아가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였죠. 실제로 처음 2-3주간은 정말 심각했어요. 러시아 국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줄을 섰고 상점에서는 생필품이 동났습니다. 루블화로 받은 월급의 가치가 순식간에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대로 가면 러시아 경제가 정말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도 채 안 돼서 러시아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루블화 가치가 다시 올라갔고 주식시장도 반등했어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비밀은 러시아 정부가 엄청난 돈을 시장에 풀어댄 데 있었습니다. 푸틴 정권은 외환 보유고를 끌어다 쓰고 중앙은행의 명령에서 돈을 찍어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경제 전반에 쏟아부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원병 모집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군인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징집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원병으로 입대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겠다는 거였죠. 러시아의 평균 월급이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인데 자원병에게는 그 몇 배를 준다고 했어요. 거기다 전사하면 유가족에게 보상금도 지급했습니다. 수억 원 단위의 거액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쏟아낸 돈은 곧바로 시중에 풀렸습니다. 자원병들이 그 돈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보내고 가족들은 그걸로 물건을 사고 가게 주인들은 그 돈으로 또 다른 걸 샀어요. 돈이 경제 전체를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가 늘어났고 기업들의 매출도 올라갔죠. 제재 때문에 망할 것 같던 경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전쟁 자체가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됐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민간 공장들을 군수 공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공장, 기계 공장, 전자 공장들이 탱크와 미사일을 만드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군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이 공장들은 24시간 돌아갔고 노동자들은 높은 급여를 받았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무한정 돈을 주면서 물건을 사주는데 이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전쟁 특수 덕분에 러시아 경제는 예상을 깨고 성장했습니다. 2022년 말,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호황처럼 보였어요. 실업률은 낮아졌고 임금은 올랐으며 기업들은 이익을 냈습니다. 심지어 GDP 성장률도 플러스를 기록했죠. 서방 언론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재가 먹히지 않는 건가? 러시아가 정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가?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 낯설지 않은 패턴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1930년대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굶어 죽었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반전됐어요. 정부가 군수 물자를 대량으로 발주하고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전쟁이 경제를 살린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재로 무너질 것 같던 경제가 전쟁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이 시중에 풀리고 소비와 생산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건 정상적인 경제 성장이 아니었어요. 정부의 인위적인 돈 풀기로 만들어진 거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월급이 올랐고 일자리가 생겼으며 경제가 돌아간다는 걸 체감했거든요. 푸틴은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보세요. 서방이 우리를 제재했지만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우리는 자립할 수 있고 서방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먹혔습니다. 실제로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러시아인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였죠.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낼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터질 거고 물자 부족이 심각해질 거고 결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거라는 경고였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눈앞의 호황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러시아 국민들도 당분간은 이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제압하고 영토를 확보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잠깐 경제가 흔들려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전쟁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전쟁 특수로 만들어진 호황은 결국 신기루였어요. 2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실제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러시아는 곧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돼 있었어요. 2023년 중반부터 러시아 경제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균열은 점점 커졌고 이제는 러시아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물자 부족이었어요. 민간 공장들이 군수 공장으로 바뀌면서 생필품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러시아의 한 자동차 공장은 원래 승용차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명령으로 군용 차량과 장갑차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었어요. 공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죠. 정부가 높은 가격을 보장해 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살 자동차가 시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자동차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전제품, 건설자재, 심지어 의료 장비까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서방의 제재가 겹쳤습니다. 수입이 막히면서 외국산 제품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러시아는 많은 부품과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왔거든요. 그게 끊기니까 생산 자체가 어려워진 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은 대부분 중국이나 한국, 대만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했었어요. 그런데 제재 때문에 부품 공급이 끊기니까 공장은 있어도 물건을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결과 시장에는 물건이 부족해졌고 당연히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게다가 러시아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시중에 돈은 넘쳐났어요. 자원병들과 군수업체들에게 쏟아부은 돈이 경제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살 물건은 없으니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2023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연 10% 정도였지만 실제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았어요. 특히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빵, 우유, 계란 같은 기본식품들의 가격이 몇 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러시아 국민들은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충격을 받았죠. 지난달에는 이 돈이면 카트를 가득 채울 수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반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상황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초만 해도 금리가 7% 정도였는데 가을에는 12%로 겨울에는 16%로 계속 올렸어요. 그리고 2024년에 들어서는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수준이에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금리가 3, 4% 돼도 난리인데 러시아는 그 5배가 넘는 금리를 찍은 겁니다. 높은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게 되거든요. 소비가 줄면 물가도 안정되는 거죠.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계속 개손을 찍어내고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돈을 묶으려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돈을 계속 풀고 있으니 효과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높은 금리가 경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20%라는 건 돈을 빌리면 1년에 20%의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어요? 공장을 새로 짓거나 설비를 확충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군수산업은 예외였어요. 정부가 직접 돈을 대주니까 금리가 높든 낮든 상관없었죠. 탱크 만드는 공장, 미사일 만드는 공장, 군복 만드는 공장들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산업들은 사실상 마비됐어요. 부동산 개발은 멈췄고 새로운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으며 기존 기업들도 확장을 포기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점점 더 전쟁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해갔어요. 일반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어요. 자원병이나 군수, 공장 노동자들은 높은 급여를 받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공무원, 교사, 의사, 일반 회사원들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월급이 조금 올랐을지 몰라도 물가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거든요. 러시아 국민들은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걸 체감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고 옷이나 가전제품 구매를 미뤘어요. 젊은 세대들은 특히 실망감이 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급여는 낮고 물가는 높고 좋은 일자리는 군수산업이면 찾기 힘들었죠. 많은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싶어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2024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쟁 초기에 폭락했다가 회복했던 루블화가 이번에는 서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치를 잃어갔습니다. 환율이 불안정해지니까 수입 물가도 덩달아 올랐죠. 러시아는 여전히 많은 물건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제재를 피해서 우회 수입을 하긴 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러시아 경제는 이제 세 번째 국면에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제재 직후의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정부 돈으로 만든 인위적 호황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 경제의 붕괴 단계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더 이상 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이고 생산력은 무너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패턴은 낯설지 않아요. 전쟁을 오래 끌면서 경제를 파탄낸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랬고 베트남 전쟁 때 미국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은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길어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바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푸틴 정권은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쉽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멈추려면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러시아가 양보를 해야 해요. 하지만 양보는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다고 전쟁을 계속하자니 경제가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푸틴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2일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했어요. 우크라이나 군대는 규모도 작고
장비도 낙후됐으니까요. 반면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 강국이었죠.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이었습니다. 탱크, 전투기, 미사일 모두 러시아가 월등히 많았어요. 그래서 푸틴은 자신만만했고 러시아 국민들도 빠른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죠. 서방의 군사원이 쏟아졌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드론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정찰용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 됐습니다. 공격용 드론, 자폭 드론, 장거리 타격 드론까지 개발해낸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드론 중에는 작전 반경이 2000k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러시아 내륙 깊숙이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들을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의 석유시설, 정유 공장, 전력망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정전을 겪는 일이 늘어났어요. 더 놀라운 건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이 이제 다른 나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어요.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선진국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배우러 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폭발물을 싣고 날아가서 터뜨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드론이 스스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회피 기동을 하고 최적의 공격 경로를 찾아내요. 러시아가 전자전 장비로 방해 신호를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AI가 탑재된 드론은 GPS 없이도 지형을 인식해서 날아갈 수 있거든요.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전쟁이 자기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모스크바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시베리아의 석유 시설이 공격받고 있어요. 러시아 정부는 이런 사건들을 최대한 축소해서 보도하려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현장 영상들이 퍼지고 있거든요. 특히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정유 공장이 폭격당하고 송유관이 파괴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니까 외화 수입도 줄어들죠. 이건 러시아 정부의 재정에 직격탄이에요. 전쟁을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줄이 마르고 있는 겁니다. 전력망 공격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국토가 넓은 나라라서 전력망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핵심 변전소와 송전탑을 타격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는 그나마 백업 시스템이 있지만 지방 도시들은 속수무책이에요. 한겨울에 난방이 끊기는 일도 생겼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죠. 러시아 군부는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드론은 워낙 작고 빠르고 많거든요. 한 번에 수십 대가 때로 날아오는데 그걸 다 요격할 수가 없어요.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비싸고 수량도 제한적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비용 대비 효과에서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회의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는 빠른 승리를 기대했어요. 우크라이나를 단숨에 제압하고 영토를 확보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발 상황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러시아는 방어에 급급한 형국이에요.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 정말 이길 수 있는 건가? 푸틴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푸틴이 강한 지도자처럼 보였어요. 서방에 굴하지 않고 러시아의 이익을 지킨다는 이미지였죠.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이미지가 깨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속으로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푸틴이 정말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불리한 전쟁에 빠진 건 아닐까?
러시아 정부는 여론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언론을 검열하고 SNS를 차단하고 반전 여론을 억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VPN을 쓰고 해외 뉴스를 보고 서로 소문을 나눕니다. 정부가 아무리 승리를 선전해도 국민들은 현실을 느끼고 있어요.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어려워지고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푸틴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 계속 싸우려면 경제적 대가가 너무 큽니다. 이미 러시아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협상을 하려면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건 푸틴에게 정치적 자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버티기만 할 수도 없어요. 국민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군사력으로는 여전히 러시아가 우위에 있을지 몰라도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드론, AI, 정밀 타격력 같은 것들이요. 이런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서가고 있어요.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이 2년 반을 넘기면서 처음에 애국적 열정은 사라졌어요. 대신 현실적인 걱정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징집될까? 내년에는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까? 우리 동네에도 드론 공격이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일상이 된 겁니다. 푸틴의 러시아 제국 재건이라는 거대한 꿈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악몽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 초기 정부가 찍어낸 돈으로 만들어진 호황은 2년을 버티지 못했어요. 민간 공장이 군수 공장으로 바뀌면서 생필품은 사라졌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20% 가까이 올렸지만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본토 깊숙이 날아가 석유시설과 전력망을 파괴하면서 국민들은 이제 자기 집에서 정전을 겪고 있어요. 푸틴이 약속했던 빠른 승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없는 경제 붕괴와 일상의 파괴만 남았죠. 70%를 넘던 지지율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국민들은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해도 속으로는 이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이 정말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건가? 푸틴의 선택이 옳았던 건가? 역사를 보면 전쟁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대공황에서 벗어났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승리가 보장되고 전쟁이 빨리 끝날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러시아는 지금 정반대 상황에 있습니다. 승리는 보이지 않고 전쟁은 길어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죠. 가장 아이러니한 건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군사기술을 가르치는 입장이 됐다는 점입니다. 덴마크 같은 선진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을 배우러 오고 있어요. 전쟁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러시아를 2, 3일 만에 무너뜨릴 줄 알았던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러시아 본토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푸틴은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전쟁을 계속하자니 경제가 버티지 못하고 협상을 하자니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선택을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경제는 이미 붕괴 직전이며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러시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서방의 제재 따위는 문제없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한동안은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재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났고 전쟁의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컸으며 우크라이나는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려보였던 러시아 제국의 부활이라는 꿈은 실은 경제 붕괴와 일상 파괴라는 악몽이었다는 걸요. 물론 아직도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엄격한 통제 사회니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어요. 슈퍼마켓에서 치솟은 물가를 보면서 정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면서 사람들은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미래인가? 푸틴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서방의 제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도 아니고 경제 붕괴도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 러시아 국민들이 더 이상 그를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70%의 지지율은 숫자일 뿐이에요.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면 그 어떤 독재자도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왔죠. 러시아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거고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할 겁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려면 푸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더 큰 파국을 맞이할까요? 그 답은 아마도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올 겁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그리고 푸틴 자신이 내릴 선택이 그 답을 결정할 테니까요.